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유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기회의 영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다시 자산 가격에 좀 손을 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없이 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러면 이제 언제쯤 우리에게 좀 기회의 어떤 시점이 좀 다가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연차로는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이 자리를 항상 겪습니다만은 항상 올 때마다 쓰린 거는 좀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자리도 다 지나가고 또 좋은 날이 분명히 오기는 올 터인데 그게 또 얼마나 걸릴지, 언제부터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전일에 제가 이제 원고를 한 1시간 반 정도 준비를 하는데 40분 동안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다 읽고는 있었는데 네. 너무 새로운 게 너무 없어서 네. 이게 참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오늘 같은 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증시의 역사를 찾아봤을 때 항상 이랬던 부분들은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봤고요. 제가 지금 자리에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여기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오늘 뭐 심한 변동폭과 하락이 분명히 이어지겠지만 여기서 용기를 좀 드리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런 가격의 흐름은 원인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 이렇게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전략도 드리겠지만 일단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그 같은 어떤 원인이 사라졌을 시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봤을 땐 말씀하셨지만 악재가 정말 새로운 게 많이 없습니다. 뭐 유가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을 둘러싼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인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나요?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결국에는 전일에 미국 시장을 끌어내렸던 것은 유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분명히 전저점이 트라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WTI 가격이 26불대로 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 26불 뭐 20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거를 뭐 장중에 좀 깨고 내려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어제만은 5% 떨어졌지만 어쨌든 원유 시장의 펀더멘탈은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뭐 반등도 되게 세게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에 끝났고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망가진 원유 시장은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CNN 머니에서 전하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유가의 하락과 미국 증시 하락으로 좀 이어졌는데, 전 세계 에너지 기업의 뭐 도산유기, 뭐 쉘이라든가 뭐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하고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중동 경제가 악화되면서 얘네들이 또 물리적인 충돌을 나설 수 있는 이런 긴장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2015년도에는 한 540불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미국의 경제를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소비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열 기업들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중견기업이 한 46개 정도 없어졌는데 이런 회사들 몇십 개가 없어지는 것과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가 늘어나는 폭과 뭐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큰 것이냐 이러한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이 항상 옳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전저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원유 시장이 분명히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반대로 뭐 금가격 차트를 보여주시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뭐 폭발적인 상승이라 해봤자 뭐 몇십 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 투자자라든가 뭐 좀 잘 열심히 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서 공포감을 어느 정도는 느끼실 거예요. 이게 너무 올라간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유가의 전저점을 깨고 간 모습이 일단은 첫 번째 원인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 네. 이와 함께 두 번째 원인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들 점검이 되면서 연준도 여기에서 좀 긴축 정책에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어떤 우려감 그리고 공포감 이런 것들도 원인으로 집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마켓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거예요. 미국 경제,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를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GDP 성장률 자체가 그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안 좋아지고 있다.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더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옐런 의장이 분명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상원의원에서 나온 얘기에서는 유가하고 달러 가치 안정화 시점을 예측을 못한다라는 얘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옐런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았을 뻔했죠. 미국 연준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과연 얘네들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얘기들 그리고 통화 정책이 불확실성이 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뭐 이러한 측면을 로이터라든가 블룸버그에서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엔 그냥 각 기사 내용들이 얘도 떨어지고 쟤도 떨어지고 쟤도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런 정책 불확실성,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 연준이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속 유지를 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원유 시장에서 기웃거렸다가 엔화 시장에 기웃거렸다가 아주 이런 것들을 아주 악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은 또 뭐 주제를 벗어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통화 정책을 팽창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질 성장률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의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뭐 좀 투자자들의 어떤 의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좀 기회를 엿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이거보다 좀 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 문제라든지 지금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같이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12년 만에 완벽하게 폐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뭐 어제 뭐 30분 만에 40분 만에 나가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남한에서는 뭐 11시부터 12시가 다 돼서 전기를 공급을 중단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런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분명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의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실타래가 꼬인 거라면 아주 그냥 밀리터리 액션이 아주 단기간 나온 거면은 분명히 이게 장중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실타래가 상당히 좀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중국 노선을 정치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승절 행사에다 뭐 푸틴 옆에 서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 굉장히 좀 항의를 거세게 했었고요. 전승절에 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이 북한의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북한들이 평화 무드에 다시 좀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좀 이끌었을 터인데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결국에는 위성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직격 핵폭탄을 날릴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중국이 분명히 압력을 넣어서 말려주기를 바랬었는데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쪽하고 우리는 다시 논의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중국의 압박과 친중 외교의 노선을 타고 있었던 사이에 미국이 한반도에다가 사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을 배치를 하는 것들을 중국에서 압박을 넣어서 사실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명분이 완전 사라졌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북한 말도 중국말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말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한반도에 미사일 그게 그 태평양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단순히 때려가지고 거기에서 내리는 그 미사일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왜 큰 의미냐? 중국 대륙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서 올라가는 미사일을 다 탐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미국이요. 그리고 이게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있다가 중국을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서 절대 이거 언론지상에 나올 수 없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맞아요. 결국엔 사드 배치는 분명히 될 겁니다. 중국에서 난리를 칠 거고요. 북한은 더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개성공단 폐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럼 지금 세 가지로 이제 원인을 압축해 볼 수가 있겠죠. 유가와 함께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그러니까 북한을 둘러싸고 있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까지도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좀 해결이 실타래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회의 영역은 그럼 언제쯤 온다고 봐야 될죠? 기회 레벨상으로는 기회의 영역은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리커버리가 되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좀 고통을 받았느냐. 작년 고점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빠졌고요. 사실 많이 빠진 국가들이 이머징 마켓에 대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선진 시장이 있는데 우리도 참 어색하게나마 한 17%, 18% 정도 여기서 한 2, 3% 정도 더 해야 돼. 이게 2월 5일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증시가 지수상으로 20%가 빠지게 되면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머징 증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진 증시 대비해서 이머징 증시가 어느 정도 좋느냐.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우상향을 한다라는 얘기는 선진 증시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분명히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팽창 정책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고 유럽, 일본에서도 계속 이런 기조들을 분명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경제라든가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던 수준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우 산업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들의 정책의 이런 수행 강도에 따라서 분명히 아웃퍼폼이 나오는 증시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 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카드들을 분명히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 트렌드가 끝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기회의 영역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회의 영역에 이제 진입은 했는데 이제 다시 언제 리커버리해서 반등을 할 것인가. 요 시점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가적인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좀 더 떨어지는 거는 글쎄요. 좀 한번 물음표를 좀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언제쯤 이제 다시 좀 기회가 올지 여러분들께 수시로 좀 체크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정밀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